안녕하세요. 고전산문의 모든 것 네 번째 시간입니다. 29쪽에 수필 폐관문학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전산문 영역에서는 이제 소설이 주로 나오긴 하지만 수필 쪽에서도 문학 복합이 항상 나올 수 있고 또 35쪽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아주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29쪽을 보자. 폐관이란 거기서부터 따라옵니다. 폐관이란 본디 중국의 한나라에 있던 관직 이름으로서 정치에 참고하기 위하여 항담, 거리에 떠도는 이야기를 수집하던 사람이 폐관이죠. 처음에는 사실의 충실성을 바탕으로 모았으나 점점 여기에 밑줄 개인의 창작적 윤색이 가미되어 재미있게 꾸몄다. 이리하여 이루어진 것이 폐관문학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야담까지 합쳐져서 뒷날 소설의 원천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공부할 건 없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확실히 알아둘 건 오른쪽에 설 부분이야. 박스 친 데다가 형광사인펜으로 박스를 똑같이 친다. 설이야, 설. 자, 경설 별표. 1번 경설 뒤에. 뒷장 2번 슬견설 별표. 3번 이옥설 별표. 네 번째 참화설 별표. 2000년 고려대 논술고사 참화설. 그리고 국어교과서, 아마 하교과서일 거야. 심화학습 과정에 있습니다. 참화설, 그 다음에 뒤에 잡설까지 별표 친다. 다 읽어볼만 하고 논술이나 비문학이나 문학 복합이든 어디서든 다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글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살펴봐야지 되겠다. 자, 다시 29로 돌아와서 설은 한문 문체의 한 종류로 사물의 이치를 풀이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서 펴는 것이니 논보다는 약간 덜하고 평이하며 상세하게 해설해서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 따라서 빨갛게 밑줄 내용상 교훈적 수필이라고 할 만하다. 현대 문학 장르로 바꾸면 교훈적 수필이야. 짜임은 이렇게 됩니다. 개별적인 체험의 사실을 전달해 거기에다가 의견을 덧붙인다. 그 의견에 해석과 깨달음이 있다라는 이단 구성이다. 그리고 비유적 수법이 유추 적용이 두드러져서 혹은 우의적이라고도 해. 이소무화를 떠올려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 그게 우의적 성격의 글이다. 자, 1, 2, 3으로 전개되는 것도 있어. 선 사실 제시, 후 의미 부여, 혹은 선 논거, 후 결론이다. 전제 플러스 결론으로 가기도 하고 세 번째 개인적 체험을 토대로 그 체험을 확장해 유추 적용한다. 그 체험에 따른 보편화. 그래서 유추 적용이라고도 적고 균합적 추론 방식이라고도 적는다. 그 체험에 따른 보편화는 유추 적용이야. 균합적 추론 방식. 화제 간의 관계를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주제를 분명히 드러내준다. 일단 오늘은 1번에서 9번 문제가 어렵긴 한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경설 정도를 보도록 하자. 그리고 다음에 슬견설, 이옥설, 참화설, 잡설까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거사가, 자, 거사 동그라미. 보통 이제 수필이기 때문에 나가 나와야 정상인데 여기는 허구적 대리인을 내세웠다. 그래서 대화 형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거사는 여기서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불교 용어야. 불교의 법명을 가진 남자가 거사야. 유교적으로 하면 처사라고도 하는데 어쨌거나 거사다. 거울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이때는 거울이 귀했을 때죠. 먼지가 끼어서 흐릿한 것이 마치 구름에 가리운 달빛과 같았다. 그러나 그 거사는 아침 저녁으로 이 거울을 들여다보며 얼굴을 가다듬곤 했다. 한 나그네가, 자, 나그네는 세목골 쳐라. 나중에 이제 묵묵부답으로 수긍하는 자세를 보이는데 일단 이 나그네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일 수 있다. 그냥 간단히 미리 적어놔. 인습, 고정관념에 얽매인 사람이야. 고정관념에 얽매인 사람이 나그네다. 얽매인 사람. 통념, 선입견, 인습 같은 거야. 거사를 보고 이렇게 물었다. 거울이란 얼굴을 비추어 보는 물건이든지 얼굴을 비추어 보다에다가 실용적 목적이라고 적습니다. 실용적 목적이라고 적습니다. 실용적 목적의 물건이든지 아니면 군자가 거울을 보고 그 맑은 것을 취하는 것. 요거는 인격 수양의 목적이야. 일반적으로 거울의 목적은 이래. 인격 수양의 목적.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끊어 여기까지.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건 두 가지 정도야. 이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사의 거울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리고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항상 그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고 있으니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나그네의 물음입니다. 나그네의 물음. 거사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가 묻은 거울을 보고 있는 거사는 좀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나그네가 물었어. 거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맑고 아른아른한 거울을 좋아하겠지만 얼굴이 못생겨서 추한 사람은 오히려 맑은 거울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적어. 못생긴 사람은 많아. 만일 맑은 거울 속에 비친 추한 얼굴을 보기 싫어할 것인즉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깨버릴 바에야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먼지로 흐리게 된 것은 겉뿐이라는 거야. 겉 세모꼴. 거울의 맑은 바탕 동그라미. 본성은 속에 그냥 남아있는 것입니다. 만일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뒤에 닫고 가라도 늦지 않으니 그대는 어찌 나를 이상스럽게 생각합니까? 자, 여기 대화 내용에 숨어있는 전제를 간단히 적어봐.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적다야. 아름다운 사람이 적다해서 유추 적용하면. 따라서 마지막 대화에다가 자, 결점이 많은 인간에 대한 포용이야. 포용. 그리고 유연한 자세. 결점이 많은 인간에 대한 포용. 유연한 태도,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거울의 일화를 예로 들어서 거울을 예로 들어서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은 많다라는 거야. 깨끗한 사람은 적고 결점이 많은 사람은 많다라는 거지. 포용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죠. 하니 나그네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자, 나그네는 묵묵부답. 이 침묵은 이제 동의죠. 수긍한 거죠. 자, 이해와 감상을 쭉 읽어보도록 하자. 이 수필은 먼지 낀 거울을 그대로 사용하는 한 거사의 이야기를 통해 전체적인 얘기야. 밑줄 그어봐. 삶과 처세에 관한 관조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글이다. 관조적이야. 거울의 본성은 원래 맑은 것이지만 먼지가 끼면 흐려진다는 현상을 말하면서 인간에게도 본성이 흐린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통찰의 자세. 인간의 본바탕도 성선설에 기반한다. 성선설. 거울이 주는 교훈은 유연한 처세의 철학이 필요하다야. 본바탕은 맑아요. 성선설적 입장이야. 또한 이 글은 거사가 객과의 문답을 통하여 자, 거사 입장은 이렇게 나오죠. 맑은 거울보다 흐린 거울이 오히려 자신에게 어울린다는 역설적 논리를 편 글입니다. 역설적 논리가 있어. 상식에 어긋나. 질문이 가장 또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37쪽에 10번 문제를 가서 미리 보고 온다.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야. 역설적 논리를 이해해야 쉽게 수긍이 갈 수 있는 문제다. 자, 37쪽 10번에 별표 쳐져 있죠. 아주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별표를 쳐두고 가의 거사가 경설의 거사가 나의 송미인곡의 작중화자에게 위로의 말을 한다면 자, 위로의 말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 보니까 정성이 지극하야 꿈에 님을 보니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구나. 마음에 먹은 말씀, 사랑한다는 말씀 실컷 아리려고 하니 모기조차 베야 하니 오련된 개성, 방정맞은 닭소리. 임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야. 개성에다가 세모꼴 2개 해. 낙담하고 있죠, 시적 화자가. 잠은 어디 깨뒀던 고. 꿈이긴 하지만 꿈은 한계가 있지만 지극하게 님을 생각하니까 꿈속에서 님을 만났던 거야. 그런데 닭소리가 와서 깼어. 잠은 어디 깨뒀던 고. 어와 허사로다. 낙담. 허사로다 밑줄 긋고 이 님이 어디로 간 것인가.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밑줄 어여쁜 그림재 불쌍한 그림재 날 조찰 뿐이로다. 불쌍한 그림자만. 자, 임과의 오랜 이별 슬퍼하는 정서가 있어. 가의 거사가 나의 작중화자에게 이제 위로하자.
제시문의 근거에서 찾아야 돼. 가의 근거에서. 1. 이루지 못할 소망이라면 빨리 잊을수록 좋을 것이라네. 잊어라라는 말을 끌어올 수가 없어. 가에서. 잊어라 X해. 나를 첫 구절을 봐도 맺힌 일이 있습니다. 님을 매셔이셔. 님의 일을 내가 잘 아는데 연약한 몸이 편하실 적 몇 날일고. 그러니까 님과 사랑했던 사이야. 그런데 이제 지금은 헤어진 거지. 그런 사람에게 거사가 위로할 때 빨리 잊어라 라는 건 근거가 없어. 2번 가자. 헤어져 있으니까 사랑의 열정을 더욱 뜨겁게 동그라미 느낄 수 있지 않은가. 이게 바로 역설의 진실이죠. 자, 서정주의 견우의 노래라는 시의 이 역설을 좀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 참고로 적어라. 2번에다.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상식에 조금 어긋나죠. 즉 견우하고 직녀가 계속해서 뜨겁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건 어떤 이별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간절하게 그립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역설적 표현이다. 따라서 그 2번 선택지 헤어져 있으니까 사랑의 열정을 더욱 뜨겁게 느낄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할 수 있어. 거사는 역설의 논리를 갖고서 이 나그네에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야. 따라서 2번은 돼요. 인생은 헛된 것인데 X에 인생 무상은 없다. 이 글에 가에서 근거가 없어. 인생 무상은 없어. 빨리 잊어라 이것도 없어. 1번처럼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말라. 4번 조급히 굴지 말게. 마음만 굳게 먹으면 여기서 마음만 굳게 먹다 밑줄 긋고 의지로 극복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 의지적 자세를 가진다면인데 역시 거사 역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X. 매력적인 오답이 5번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5번으로 해서 틀렸는데 5번 세상이란 마음먹기 끊어. 여기까지는 될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그 5번 선택지의 세상이란 마음먹기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 그래서 4번 선택지 마음만 굳게 먹으면 하고 좀 달라.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게. 그래서 5번 선택지 앞에는 돼. 그런데 임도 남이라고 생각해라. 이건 근거가 없어. 남남이라고 생각해라. 사랑했던 사이를 어떻게 잊어. 예전에는 임을 미셨던 시적 화자에게. 그래서 남이라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다. 별것 아니다라는 말도 근거가 없다. 따라서 10번의 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어렵거든. 거기 페이지 30쪽 이렇게 써놔. 10번의 2번 선택지에다가 역설의 진실이야. 페이지 30쪽. 그러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역설의 진실을 찾는 자세에서 답이 나와야 돼. 그래서 10번 답을 2로 한다. 자, 30쪽으로 돌아갑니다. 30쪽으로 돌아가자. 자, 객과의 문답을 통하여 맑은 거울보다 흐린 거울이 오히려 자신에게 어울린다는 역설적 논리를 편 글이다. 역설적 논리에다가 꼭 이렇게 적어둬. 페이지 37에 10번. 이는 작가의 처세관을 거울에 비유하여 드러낸 것으로 설의 특징과 함께 처세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글이다. 먼지가 끼면 거울이 흐려지지만 거울의 본성은 원래 맑은 것이다. 곧 인간에게도 본성은 깨끗하다는 거야. 다만 여러 이유로 깨끗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세상은 결점이 없는 사람보다 밑줄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여기서 거사는 지나칠 정도로 깨끗함만을 추구하는 태도보다는 흐린 거울을 그대로 쳐다보는 것처럼 조금 결점이 있어도 그것을 이해하려는 밑줄 유연한 처세의 철학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나그네에게 피력하는 겁니다. 요점 정리로 내려가자. 뒤에 성격 관조적이고 교훈적이고 철학적이고 처세운적이고 풍자적이고 비유적인 수필입니다. 주제 사물의 심층을 이해하는 통찰력, 삶에 대한 관조적 자세, 바람직한 처세운의식, 현실에 대한 풍자. 자, 상대방의 결점이나 못생김, 결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비판의식이 있기 때문에 비판의식이 있으면 풍자라고 한다. 뒤에도 나와요. 표현은 대화체, 문답법, 번역체, 번역한 글이죠. 비유와 우의적 방법의 사용, 우의적 방법, 간결하고 소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짧은 수필인데도 나그네의 질문과 거사의 답변으로 격이 높고 심오한 철학과 경륜이 들어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특징에다가 빨갛게 다 밑줄. 1. 철학적 사색이 담겨있다. 2. 처세의 방편을 알려준다. 3. 대화를 통해 주제를 암시한다. 사물을 통해, 거울을 통해. 일상의 사물을 통해 이래도 되죠. 그러니까 일상의 사물이죠, 거울은. 거기다 일상의 사물이라고 적어. 삶의 새로운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글이다. 99년 수능에 김소은 선생의 특급품이라는 수필이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특급품은 바둑판이야. 그런데 글쓴이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 그랬을 때 일상의 사물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데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바둑을 두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한테는 일상의 사물 아닌데 라고 생각해서 틀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 문제에서. 근데 거울은 우리 학생들에게도 일상의 사물은 분명하지. 근데 어쨌거나 필자는 이 글을 쓴 지은이는 늘 바둑을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 사람에게는 일상의 사물이 되니까 일상의 사물을 통해서도 인생의 진리를 진실을 배울 수 있다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 거울을 통해다가 일상의 사물이라고 적고 99 특급품을 써도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일상의 사물만 일상의 사물은 아니라는 거야.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거는 일상의 사물로 봐줘야 돼. 자, 경설의 주제의식 더 읽어봐야겠다.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처세훈적 의식을 드러내고 있으나 이에 부수하여 현실에 대한 풍자적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 먼저 처세훈적 의미로 파악해보면 거울의 본성은 깨끗하고 맑은 것이나 먼지가 끄면 흐려진다는 현상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거울의 본성이 그러하듯이 인간에 있어서도 본성 자체가 흐린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통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거사가 흐린 거울을 택한다는 의미는 세상에는 오히려 흠과 티끌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상례인데 지나치게 결벽하고 청명한 태도만으로 일관하기 어려움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박절하지 않은 인간관계와 허물까지도 수용하는 밑줄 인간관계 허물까지도 수용하는 처세의 필요함이야. 필요함. 이는 또 이규보가 살던 시대가 내후외환으로 무신난이 있었던 시절이니까 어렵던 시대임에 비추어 볼 때 흠과 티끌을 탓하여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해서는 살아가는 지혜에 이를 수 없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규보가 자기 자신의 글쓰는 행위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흐린 세태의 결벽의 정신으로 대결하면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밑줄 현실주의적 태도를 풍자적 시각으로 드러낸 것. 자, 뒤에 형광사인펜 칠해 중요 소재의 상징적 의미다. 1번 거울이다. 1. 작중화자가 거사가 반려로 삼고자 하는 친구가 될 수 있겠죠. 2. 작가가 나아가고자 하는 세계 본바탕 본성은 막다라는 거야. 또는 3. 작자를 알아 인정해주는 어떤 대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거울에는 너무 맑고 결백해서 상대방의 흠이나 결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밑줄 세목골 비판의식이야. 이게 풍자라고 써라. 풍자. 따라서 여기 거울이 겉만 거울이 아니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인간 내면을 비춰주는 도구가 돼. 인간 내면을 비춰주는 도구. 한편 전체 이야기의 맥락과 상관없이 거울은 인간의 본성과 영혼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즉 누구나 사람의 본성은 맑고 깨끗하지만 세상의 먼지와 티끌이 끼어 그 본성이 흐려진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나그네는 세목골 쳐라. 세속적, 인습적 고정관념으로 의미를 파악하려는 사람인데 마지막에 이제 거사에게 수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뒤에 대화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은 거지. 거사, 수필적 자아는 수필을 쓴 사람 바로 그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넷째 줄에 거사라는 허구적 대리인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러나 이 거사의 말이 작자의 말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간단하게 나그네의 질문은 이랬어. 왜 흐린 거울을 보고 있느냐? 따라서 나그네는 외양을 보는 도구로만 한정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야. 거사의 대답은 간단하게 두 가지인데 겉이 흐리지만 거울의 맑은 바탕 속에 남아있다라는 거야. 따라서 근원적 의미까지 읽어달라는 거고 또 하나는 맑은 거울은 쉽게 깨질 수 있다. 싫어한다. 그런 말이니까 허물을 수용하는 처세의 필요성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지. 슬견설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옥설도 중요하고. 그러나 일단 35쪽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고, 여기는 또 시가 3편이나 있습니다. 중요한 시들입니다. 나다라는 다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좋은 시들이야. 별표를 치고 나다라 다 중요해. 그리고 뒷장의 문제에 가서 2번, 6번, 9번은 아주 어려워요. 문제가. 2번, 6번, 9번은 다 별표가 쳐져 있을 거야. 더하여 7번도 질문이 많다. 7번도 질문이 많다. 따라서 7번 역시 별표를 조그만하게 쳐둬라. 이상은 오감도가 2003 수능 해프닝이라는 예술 장르에서 보기로만 나왔어. 오감도 시 제4호가. 숫자 뒤집어 놓은 거 기억나지? 완전히 상식적으로 시라고 할 수 없는 시. 소설은 이상의 날개가 95 수능에 나왔고 07년 9월 평가원에도 날개가 나왔고 수필이 2006년 조춘전묘라는 수필이 또 수능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게 시일터인데 첫 작품이라고 할 만한 게 거울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다는 윤동주의 참회록이다. 그 다음에 서정주도 역시 최고의 시인이니까 중요합니다. 다 출제될 수 있어. 가는 생략하고 나를 가서 좀 더 살펴보자.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소. 그랬어. 일단 청각은 없다. 소리가 없대. 청각적 심상은 느낄 수 없다는 거야. 거울 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겠지. 소리가 없습니다.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요. 띄어쓰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거울 밖의 세계와 거울 속의 세계가 단절되어 있어. 단절이라고 딱 적어.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요. 따라서 여기서 거울은 자의식의 세계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청각은 없다.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기는 있어. 그러니까 닮은 점은 있는데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2개나 있어야. 따라서 여기 거울 속에도 4개의 귀가 있어. 거울 속에 나는 일단 동그라미를 쳐봐. 나가 2명 나와. 이 자리에서 공부하는 나가 있고 딴 생각하는 나가 있을 수 있어. 이 나를 세모꼴 쳐서 현실의 나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거울 속에 나는 일단 동그라미를 쳐봐. 내면의 나야. 무의식적인 나. 무의식적 자아라고 할 수 있고 이 나는 현실의 나가 되지. 일상적 자아인데 내 말을 못 알아들어. 현실의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2개나 있어 이랬으니까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가 분열되어 있다. 분열과 단절이라고 적어. 이연에다가. 분열, 단절이야.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다 동그라미. 어쨌거나 현실적 자아와는 다르죠. 왼손잡이래.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에다가 써도 의사소통의 단절이라고.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의사소통의 단절이야. 어쨌거나 거울 때문에 그래도 현실의 나가 내면의 나, 본질의 나, 무의식의 나를 만나기는 만나지.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라는 건 일단 화해일 거야. 여기서. 악수를 그런데 받을 줄 모른대.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따라서 화해 불가능이니까 단절 심화야. 악수를 한다는 건 통합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건데 결국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아. 악수를 받을 줄 모르니까. 내가 오른손을 내밀면 저쪽에서도 오른손을 내밀어야 악수가 이루어지는 거지.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거울 때문에 나는, 자 여기서 거울은 단절이다.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보지를 못해. 단절되어 있으니까 만져보지를 못하는 구려만은. 자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의 나를 만나보기만이라도 했겠소. 여기서는 연결의 거울이야. 따라서 거울 때문에 못 만져보지만 거울 때문에 그래도 만나기라도 한다라는 거니까 거울의 이중성, 거울의 양면성. 위의 행은 단절, 밑의 행은 연결.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마는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소. 자, 이 구절은 좀 이상하다.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어. 거울이 없어. 그러면 거울 속에는 내가 없어야 돼. 볼 때만 드러나는 게 거울이니까. 그런데도 시적 화자는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어 그랬으니까 자아 분열의 심화야. 단절의 심화야. 분열의 심화라고. 따라서 거울 속에 나는 잘은 모르지만 외로된 사업에 골몰할게요 그랬어. 외로된 사업 세목골 쳐라. 따라서 현실의 나와 완전히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거야. 무의식의 나는. 현실의 나와 어긋나는 행동. 외로된 사업, 엉뚱한 일을 한다. 어긋난 행동이라고 적어. 외로된 사업은 그래서 긍정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계속 단절이. 악수를 했지만 악수도 받을 줄 몰라서 분열과 단절의 심화로 가고 외로된 사업까지.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 반대요만은 또 꽤 닮았어. 그랬어. 그래도 닮은 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화해를 또 시도하는 인식이 있어. 나는 거울 속의 나를 근심하고 진찰. 자, 밑줄 그어진 데가 근심하고 진찰한다는 거. 걱정하고 진찰. 거울 속의 나를 한번 걱정하면서 참 만남을 시도해 본다는 거지. 근심하고 진찰까지. 꺽쇠가로 밑줄만 여기까지만 그어져 있다. 근데 진찰할 수 없다는 거야. 문맥으로는. 퍽 섭섭하오. 안타까움의 정서. 따라서 여기서 자아분열이 있어. 그리고 갈등이 있는 거야. 이 시 자체가 시적 화자를 현대인으로 확장시키면 자아분열과 그 갈등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퍽 섭섭하고. 자, 이상시 세계를 그냥 이렇게 정리한다. 시와 시 아닌 것. 이상은 최첨단이야. 비시의 경계 이렇게 정리하자.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다. 오감도가 조선 중앙매일신봉과 거기에 발표됐을 때 독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무슨 미친놈의 잠꼬대냐. 정신병자 아니냐. 이따위 시는 나도 쓰겠다. 집어치워라야. 그래서 이태준이 그때 편집주간이었어. 그러니까 이태준 선생이 또 뛰어난 소설가잖아. 이상을 발굴해서 연재를 했는데 신문이라는 게 사실은 대중통속적인 거잖아. 이상은 100년 이상을 앞섰던 시인이야. 지금도 이상을 능가하는 시인은 없어. 그래서 시와 아슬아슬하게 시 아닌 것의 경계인데 이걸 시라고 해야지 그럼 뭐라고 해. 100년을 앞선 천재야. 이규보 선생도 마찬가지. 가도. 한 5년 정도 앞서면 아마 돈을 벌겠지. 그런데 시대를 너무 앞서버리면 고통 속에서 살아가. 정인홍이나 정여립이나 조광조나 이상이나 고통 속에서 살다 갔어. 이규보 선생은 그래도 벼슬을 했고 세종대왕도 100년 이상 앞선 분이지. 근데 그분은 왕이었기 때문에 신하들을 설득해서 자기 뜻을 폈던 분이고 100년 이상 앞선 사람은 아주 고통스럽게 이 사이코지. 어떻게 보면 이상은 사이코지. 그런데도 지금도 최첨단이야. 이상시는. 시와 비시의 경계 이렇게 정리하는 게 딱 좋을 것 같다. 소설도 그렇고 초현실주의 기법이라든가 뭐 자동기술법이라든가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뭐 들어본 건 있을 건데 일단 그건 보기에서 언급이 될 거고 만약 시험에 나온다면 그냥 이상시의 대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시대를 앞서가는 분이다. 28에 김유정 선생도 28에 죽었고 이상도 28에 죽었는데 일본에 가서 이제 병원으로 가봤지만 역시 죽었어.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죽어가지고 같이 공동 문인 장례식을 치러줬는데 여러분 중에도 천재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28살을 조심해라. 거의 죽어. 잘못하면 천재야, 천재. 이상 28세. 요절한 거지. 하여간 고통 속에 살다 가는 건 분명합니다.
자, 참외록으로 가자. 우리 윤동주.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이상 여기 주제는 하나 적어놔. 하여간 현대인의 자아분열과 그 갈등이야. 이상은 여기 표현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자. 띄어쓰기 무시. 자, 언어 규범 파괴죠. 자동기술법이라고 할 수 있어. 무의식의 내면 세계의 이미지를 그대로 기술했다. 자동기술법. 상징이 있지. 여기에. 따라서 이상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거울은 이중성 아까 정리했고, 자아 분열과 갈등, 고백적인 어조야. 고백적인 태도다. 참외록으로 가자. 참외의 글이네. 파란 녹이 낀 거울을 닦아야 되는데 파란 녹이 슬었대. 오래된 거울이야. 구리거울이다.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따라서 여기 구리거울은 성찰의 매개체이자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에다가, 자, 조선왕조가 멸망한 거니까 조선의 멸망이야. 퇴색한 역사와 전통이라고 할까? 나는 여기서 개인도 되지만 역사적 인물도 돼. 퇴색한 역사와 전통.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 유물이기에 조선의 멸망이야. 역사적 자아로서의 나가 나와. 어느 왕조 유물이기에 이다지 도욕될까? 치욕스러울까? 따라서 만국민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 이 시에. 만국민으로서의 부끄러움이야. 파란 녹이 끼었다. 만국의 치욕이 있다.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변명하지 말자. 솔직하게 쓰자. 이거야. 한 줄에 줄이자. 자, 줄 긋고 만 24년 1개월. 아마 윤동주의 나이이겠죠. 시적화자의 나이가 만 24년하고도 1개월이다.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지나온 삶에 대한 참회다. 지금 내 나이는 24년하고도 1개월이야. 지나온 삶을 참회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그런데 반드시 또 광복의 날은 올 것 같아. 시대 배경을 고려해서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즐거운 날 동그라미 쳐봐. 즐거운 날에. 조국 광복의 날이겠죠. 밝은 미래 이렇게만 써놔도 되겠다. 나는 또 한 줄에 참회록을 써야 한다. 이 참회록은 뭘까? 지나간 잘못을 고백하는 기록이 참회록인데 참회록이 2번 나오네. 그때 그 젊은 나이 밑줄 긋고 만 24년 1개월 때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자,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기껏 참회록이나 썼던가. 무력했던 젊은 날 참회지. 자, 미래에 쓸 글에 대해서 미리 써놓는 거야.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투쟁하거나 현실에 뛰어들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참회의 글이나 쓰고 있었던가. 참 진솔하지. 아프지. 그러니까 쉽게 쓰여진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원래 시인이란 천명이야. 슬픈 천명인데, 자, 윤동주의 고뇌하는 지성인이 여기 들어있죠. 젊은 날의 무기력함에 대한 어떤 참회다. 밤이면 밤마다. 자, 암담함이 중첩되죠. 밤, 암담한 현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배경을 토대로 나의 거울을 밑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자, 발바닥으로 닦아. 더러워. 이러지 말고 심혈을 기울여 닦아보자야. 온 정성을 다해서 손과 발, 온몸을 동원해서 정성을 다해서 닦아보자야. 심혈을 기울여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자, 거울 속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야. 운석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강 이미지야. 운석은 정확하게 해독은 안 된다. 그냥 죽음과 하강 이미지 정도라고 생각을 해봐. 홀로 걸어가는. 별이라는 건 어떤 인간의 운명을 상징할 때도 있으니까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따라서 소명의식을 지닌 비극적 지식인의 모습이야. 슬픈 사람의 뒷모양. 비극적 삶을 암시하는 구절.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시적 화자가 지금 굉장히 슬프죠. 자, 참회의 글이다. 지성적이죠. 윤동주의 시에서 이렇게 우물, 자화상의 우물, 여기는 거울, 서시의 하늘, 이게 성찰의 매개체이자 밀실의 심상. 성찰이라는 곳은 광장에서 하는 게 아니야. 밀실에서 하는 거야. 자기 혼자 이렇게 진솔한 반성을 담았어. 그래서 윤동주의 시는 대부분 부끄러움의 시학이라고 할 수 있다. 부끄러움의 시학. 성찰의 매개체로 거울을 봤다. 국화 옆에서. 자, 불교의 인연설 이렇게도 알고 있는데 국화 한 송이를 피우는데 온 우주를 동원하고 있어. 노벨 문학상 후보로 7번이나 추천되었는데 그게 번역상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서양인들이 이 좋은 시를 제대로 감상을 못했음인지 혹은 대한민국의 국력이 약했음인지 어쨌거나 노벨상을 수상하지는 못했다. 정말 좋은 시다. 국화 옆에서.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건 정리하자. AAPA 구조가 나오면 굉장히 무시하지. 워낙 쉬운 문제니까. 사러리랐다. 청산에 사러리랐다.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곤이러 울어라 새여.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사러리랐다. 발 아래 사러리랐다. 가다가 들어라. 애정지 가다가 들어라. 청산별곡에는 무려 5개 연의 AAPA 구조가 있어. 가시리 있고 발이고 가시리 있고. 창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그런데 이 문제를 갖다가 연 단위로 확장을 하면 이 국화 옆에서는 크게 봐야 돼. 그러니까 보통 AAPA 구조를 대체로 무시해. 워낙 쉬우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대성 초이스 파이널 테스트 예전에 이 문제를 딱 냈어. AAPA 구조로. 반절이 틀려버려. 그러니까 무시하다가도 틀릴 수 있어. 출제위원이 마음 먹으면 굉장히 어렵게 낼 수도 있다라는 거야. 보자.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소쩍새하고 국화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그런데 어쨌거나 국화가 피려면 봄은 지나가야 돼. 따라서 소쩍새가 봄의 대유법일 수도 있고 또 고난과 시련을 상징할 수도 있다. 이 가슴 졸임. 소쩍새 울음소리 청년 시절을 상징한다고 해. 그래서 20대야. 앞에다가 A라고 적어.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또 유사하죠.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앞에다 A라고 대문자로 적어봐. 자, 여름철이다. 국화꽃이 피려면 어쨌거나 여름도 지나야 된다. 천둥은 먹구름은 여름으로도 되고 원래 이게 추나추동이 사미인곡도 이렇게 진행되잖아. 사실은 인생의 전 구조야 이게. 생의 전 구조가 돼. 여러분들에게 아직 봄날은 오지 않았고 내년이 봄날이 될 거다. 봄날. 봄봄 춘향전의 봄춘 봄향기처럼 피어오르는 민중들의 소망이 있어. 모 죽지랑가에서는 벌써 간봄 그림에 모든 것아 울어시름 그러지. 지나간 청춘 시절을 그리워한다. 인생 무상이 있죠. 죽었기 때문에. 김유정의 봄봄도 점순이하고 나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바라보다 마주보는 거야. 그러니까 마주보다 뜻도 돼. 이 청춘 남녀일 수도 있고 봄이야. 예전에 이영애가 주연한 영화에 봄날은 간다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어. 그러니까 인생의 봄, 이 청년 시절의 봄. 아직 여러분들에게 봄날은 내년. 그러니까 오랫동안 올해는 고생 되게 많이 해야 돼. 사실은. 인생의 전 구조야.
청년 시절, 작년 시절이야. 열심히 살 때야.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고난, 시련의 30대다. 1년은 20대라고 할 수 있어. 청년 시절.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자, 가슴 조이던 밑줄. 젊은 시절 이렇게 참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젊음의 뒤안길 세모골 쳐봐. 번뇌와 고난의 길이었을 거고 돌아보면 참 힘들었던 시기였을 거고, 그런데 이제 국화꽃이 필 무렵이 다 돌아왔죠. 원숙미야. 원숙한 아름다움도 있거든. 학생은 학생답다. 젊은 아가씨도 아름답지만, 나이 어린 여자아이도 꼬마들도 귀엽고 아름답지만, 자식들을 다 키운 할아버지 할머니도 나름대로 다운 멋이 있는 거고, 여유로가 있는 40대 여인도 나름대로 아름다운 거다. 대학교까지 다 보내놓고 나서 이제 원숙한 아름다움이 있어. 멋이 있단 말이야.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거울. 따라서 이건 성차르 매개체로 아주 유명한 구절이다.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서서 지난 시절을 반추하는 거야.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그래서 우리 누님. 자, 이질적이니까 비라고 적어라. 3년은 아주 이질적이지. 자, 내 누님 40대 여인의 원숙미로 비유할 수 있어. 국화 한 송이 피우는데 자, 소쩍새도 울어야 되죠. 천둥도 울어야 돼. 봄도 지나야 되잖아. 계절적으로. 여름도 지나야 돼.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국화 한 송이를 피우는데 기여하고 있어. 이게 불교의 인연설이야.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겠냐. 어쨌거나 관련이 있다. 봄과의 관련이 있고 여름과도 관련이 있다.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아름다움이 있어. 자, 원숙경에 들어선 40대 여인의 안정감. 자, 자아 발견의 원숙성. 그래서 성차르 매개체야, 이 거울이. 국화이기도 하고 내 누님이기도 해. 시야, 시. 은유법도 있고 직유도 있어, 여기에. 시는 일상어를 바탕으로 해. 전부 다 일상어야. 일상어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이게 비유와 상징으로 확장되어 쓰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네, 누님 쓰는 말이지. 꽃, 이런 말 늘 써. 꽃, 누님. 자, 여러분 꽃집에 갔어. 아저씨 국화 한 다발 주세요. 아저씨 내 누님같이 생긴 꽃 한 다발 주세요. 꽃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아마 국화협회서를 아는 꽃집 아저씨라면 국화꽃을 주겠지, 그지? 그러니까 일상어를 바탕으로 하지만 이게 비유와 상징이라는 거야. 시어가 따로 존재하는 거 아니야. 시창작을 위한 시어가 따로 존재하는 거 아니다. 일상어를 토대로 해서 비유와 상징으로 확장되어 쓰이는 거다. 내 누님같이 생긴 꽃.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자,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야, 피려고. 그래서 여기서 약간 달라져.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려. 무서리도 마지막 시련 고난이야.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무서리 세목골 쳐. 따라서 여기 소쩍새,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무서리. 유사하지. 그래서 A, B, A 다시야. A, B, A 다시. 참고로 적으나 이런 구조, 신동엽의 산의 언덕에라는 시가 있어. 산의 언덕에.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만날 순 없어도 이렇게 진행되는 시인데 역시 이게 AABA 구조로 전개되는 시다.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화사한 그의 꽃 산의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요건 1년, 2년, 3, 4연을 묶어야 돼. 3, 4연, 5연의 AABA 구조가 있어. 그래서 신동엽의 산의 언덕에 하고 국화협회서를 연 단위의 AABA 구조라고 딱 기억을 해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더 어려워져.
자, 생명탄생의 이 경이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마지막 고난 시련이야.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왜 잠을 못 자? 생명탄생의 경이로움 때문에. 엄숙한 생명탄생을 감지하는 영광이 있다. 거기다 신비감, 외경심 이렇게 적어. AABA-구조다. 참 좋은 시야. 국화 옆에서. 이건 국화 앞에서도 안 돼. 국화 뒤에서도 안 되고 이 시는. 그 다음에 다른 꽃으로 바꿔도 안 돼. 해당화 옆에서 안 된다고. 오로지 국화여야만 되는. 그러니까 그게 시야. 시란 다른 말로 대체할 수가 없어. 딱 이만큼 자리에 있어야 되는 완성도 높은 시가 돼. 한 문제만 풀자. 그게 6번이다. 6번 문제가 별표 쳐놔. 진짜로 어려운가 봐. 이거 굉장히 많이 틀렸어. 라의 넷째 연에 드러난 정서는 생명탄생의 경이로움이야. 생명탄생의 경이로움. 1번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 동그라미 봄이거나 보람이거나. 근데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절망감이죠. 상징어 뚝뚝 의성어 어때요? 상징어야 절망감.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서름 세목골. 모란이 떨어진 슬픔이 있다. 기다림이 있고 비애감이 있어. 2번 김광섭의 생어 감각은 시 전체를 봐두는 게 좋겠는데 이 채송화가 마지막에 피는 장면이 있는데 앞부분만 나왔다. 아픔의 하늘이 무너졌다. 깨진 하늘이 야물 때에도 깨진 하늘 세목골. 가슴에 뼈가 서지 못해서 뼈 동그라미 긍정적이다. 삶의 의지야. 뼈가 서면 살아날 것 같아. 지금 김광섭 시인의 어떤 구체적 경험이 죽을 병에 걸린 듯해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으로 이 시를 쓴 거야. 너무너무 아파서 뼈가 서지 못해서 푸른 빛은 장마 세목골, 장마에 넘쳐 흐르는 흐린 강물 위에 떠서 황야에 갔다. 따라서 장마하고 흐린 강물에다 병고의 체험이라고 적어. 병고의 체험이야. 절망의 체험, 병고의 체험. 절망의 체험인데 자, 무더기 핀 채송화가 생어 감각을 흔들어 주었다라는 마지막 구절에 살아남이 나와. 생명의 어떤 놀라움이 있어. 2번은 여기선 절망적이다. 일단 황야에 떠내려 갔으니까. 3번 고운의 눈길 별표 친다. 이 3번 선택지 역시 별표 친다. 고은 눈길. 자, 60년대 대표 시인 중에 고운만 안 나왔어. 그래서 중요한 시인이다. 고은.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내리는 눈 사이로 귀 기울여 들리나니 대지의 고백. 나는 처음으로 자 새로운 인식이야. 귀를 가졌노라. 깨달음이 있어요.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안에서는 어둠이노라. 어둠 동그라미 쳐. 어둠이 보통 부정적이고 담담한데 여기서는 명상, 안식, 고요, 평화야. 긍정적이다. 어둠.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하고 자, 어둠은 돌을 낳고 새를 낳고 꽃을 낳아. 자기 희생의 이미지와 창조의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도 어둠은 고요, 평화, 무념무상의 경지. 명상적이죠. 고운의 눈길. 자, 5번 시도 별표 쳐. 박제사무 수정가가 05년 9월 평가원에 나왔는데 5번 시도 별표 쳐. 춘향이 마음 연작이야. 박제삼의 자연이다. 자, 한자로 써놓는다. 자연이라고 쓴 다음에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야. 스스로 그러함이야. 춘향이다. 여기서 시적 화자는. 근데 이런 거를 안 나왔어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워낙 중요한 시고 대표 시야. 스스로 그러함이라고 정리해.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 춘향이 마음이야. 뉘랄리. 어느 가지에서는 연신 피고 어느 가지에서는 또한 지고들 하는 움직일 줄 아는 내 마음 꽃나무. 움직일 줄 아는 밑줄. 자, 이도령을 사랑하고 있어. 춘향이가. 감정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다 이 뜻이야. 움직일 줄 아는 내 마음 꽃나무. 춘향의 마음이다. 내 얼굴에 가지 벗은 채 참말로 바람 때문에 햇살 때문에 꽃이 피고 지는 이유가 바람과 햇살이야. 못 이겨 그냥 웃어진다 울어진다 하겠네. 자, 이 피동 형태를 이해해야 돼. 울어진다 웃어진다 하겠네.
피동이야. 즉 사랑의 감정은 인위적으로 의지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거야. 여기서 피동형을 이해해야 돼. 자, 마지막에 적어도 자연스러운 사랑의 감정은 의지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피동형 문장이 아주 적절해. 이 시에서 웃어진다 울어진다 하겠네. 웃어진다 울어진다 하겠네야 박제사무 자연이다. 사랑이야. 여기서 춘향의 사랑. 이도령을 향해서 사랑의 감정은 자연스럽다. 자, 답 전부 다 아니야. 4번 이호우의 개화다. 시조야. 근데 이게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왔는데 시조인 줄을 몰라서 틀린 학생이 굉장히 많았어. 형식을 잘 봐. 3장 6구 사음보라고 적어.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시야. 종강날 칠판에다가 다른 거 안 쓰고 이 시조를 써줘. 우리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재수생 출발은 님의 침묵으로 출발해서 자 마지막 부분에 국화 옆에서 하고 이 개화로 끝나는데 그 전에 강남대성 우리 졸업식 날. 그러니까 수능이 있는 전주 금요일이야. 그날은 이제 수업을 1, 2, 3교시 정도만 할 거야. 졸업장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우는 학생도 있어요. 특히 고3들은 1년 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 수능장으로 떠날 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연기의 낙화가 가장 적절하게 어울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당당하게 떠나면 돼. 수능장으로. 그리고 이 시조야. 봐. 눈여겨 한번 보자. 꽃이 피네. 한잎 한잎. 한 하늘이 열리고 있네. 한 하늘 동그라미. 마침내 남은 한 잎이 마지막 떨고 있는 고비. 바람도 햇볕도 숨을 죽이네. 나도 그만 눈을 감네. 생명탄생 그 순간에 경이로움이 있다. 외경심이 있어. 시조라고 적어라. 이호우의 개화. 자, 여러분들이 한 하늘을 열어야 돼.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풀고 마지막 한 문제까지 다 풀었을 때 자,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대성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답 4번이야.